와, 아니 북극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사막 아니에요? 교수님 갯벌이요? 다른 사진 같은데요? 영상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장면. 이게 빙하였다고요? 20도? 요 목이 있다고? 거기에? 어머, 20도 말도 안 된다. 어쩜 아, 좋아. 끝났다 우리. 아우 저 목이 진짜. 어, 아니 이렇게 푸릇하고? 북극 아닌 것 같은데. 긁을 수도 없고 아우, 어떡해. 와, 얼음이 저렇게 다 없어졌다고요? 예, 북극 사과학이 아주 심각하죠. 예. 예, 이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열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낮은 기온을 유지했었고, 이제 그 덕분에 북극해 바닷물이 얼어서 수온이 낮고 차갑고 얼어서 빙하가 되고 해빙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북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는 빼고 해에 따른 변화만 나타낸 겁니다. 와, 하얀색이 빙하가 거의 거의 없는 다 건데요. 없어졌는데요? 아니 이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 이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의 4분의 3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지금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예, 북극권이라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2배, 3배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만 돼도 북극권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로 좀 완전히? 그렇게, 예,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지구 최대의 얼음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정상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달이 돼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를 안팎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눈이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2021년에는 관측 사상 최초로 거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대신 큰일이야. 비가. 그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억 톤에 아유, 그러지 달했다고 마. 하는데요. 이 얼음섬에 비가 내리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녹겠죠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당시 내렸던 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에 달하는 얼음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까지 그린란드에서도 올라가고 60만 톤에 가까운 얼음이 새로 또 녹아버린 겁니다. 이게 다 녹으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북극권의 비가가 이 지구에 이렇게 내려쬐고 있는 이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그래서 하얀색으로 비가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 줬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녹겠네요? 그리고 빙하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얼음으로 바다를 덮어서 수증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될 일만 남았네요. 진짜 악순환. 예, 이렇게 북극권이 급속도로 더워지다 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북극권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구 동토라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즉 여름이 돼도 잘 녹지 않고 영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얼어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4%나 차지하는 넓은 영역인데
그런데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그 탄소량의 2배가 넘는 1조 6천억 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탄소가 영구 동토층 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다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안 돼. 네, 녹으면 안 돼요. 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엄청난 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 나오게 되면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온난화는 더 빨라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구 동토는 그야말로 이 얼음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어떤 뭐 징후들이 있나요? 예, 그런 여러 지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북극권의 도시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 이게 아무리 더운 여름이 돼도 평균 기온 20도를 안 넘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네? 치솟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베리아에서는 150년 만에 닥친 고온,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요. 시베리아의 산불이란 단어가 그죠. 너무 안 불이 어울리잖아요. 난다는 게 그죠, 맞아요.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 얼어있던 땅에서 그 녹으니까 그 언 땅 위에 세워져 있던 광산, 공장, 뭐 송유관 시설 그러네. 이런 것들이 다 균열이 가고 있고요. 2019년에는 영구 동토 측의 유류 저장고가 파열돼서 디젤 2만 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또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이 대기 순환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곳곳에서 붑니다. 다양한 바람들이 부는데 그 바람에 따라 대기가 순환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날씨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기류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이 제트기류는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인데 북극에 있는 차가운 대기하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대기하고 사이를 이 제트기류가 흘러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바람 장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두 곳의 온도 차이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의 차가운 기온을 가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에는 이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북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나요? 아, 약해지고. 그냥 들쑥날쑥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북극이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벨트가 풀리는 거네요. 진짜 전 세계 기후가 들쑥날쑥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를 각종 기상 이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들이 맞아, 맞아.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는데 뭐 여름에 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피해가 아주 컸던 곳이 미국 텍사스 주였습니다. 텍사스요? 원래 텍사스는 이제 한겨울이 1월에도 영상 10도 이상으로 더운데 막 산타 할아버지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꼽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텍사스의 온도가 영하 20도 막 이렇게 영하 20도요? 네, 텍사스가 더 알라스카보다 더 추워지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미국 전역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텍사스주에는 중대 재난이 우와. 선포됐습니다. 텍사스에 눈 온다고? 폭설. 설상가상으로 tek사스의 450만 가구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난방까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옷도 얼마나 없고 난방도 추울까. 안 되니까 어떡하나. 주민들은 이제 전기가 끊겨 있는 동안에 장작을 만들어서 막 눈을 녹여서 식수도 만들고 그러면서 생존을 한 것이죠. 무슨 원시 시대로 돌아갔네요. 그렇지만 이제 곳곳에서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이고.
또 전기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하려고 하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죽거나 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말도 안 돼요. 정말 이대로라면 정말 교수님 20년 안에 다 죽겠어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어쩜 좋아. 그래서 이 제트기류가 아까 약해져서 미국에 이런 심각한 한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열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추워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극단적으로 또 더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우와.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원래 좀 더웠는데 그게 위로 쭉 올라온 느낌이네. 그리고 이 유럽을 괴롭힌 거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의 3분의 2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독일의 라인강이 바짝 말려서 바닥을 드러냈고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트럭으로 물을 긴급 공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서는 이제 물을 아끼라는 그런 각종 캠페인을 벌어지게 됐는데요. 또 영국에서 이제 호스로 정원에 물 주지 말라고 하거나 네덜란드에서는 샤워를 5분 이하로 해라 뭐 이런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북극권의 빙하가 녹으면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또 뭐가 있나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 사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이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상이라는 형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하루 평균 60억 톤, 사흘간 180억 톤의 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아유, 쓰나미네. (7m) 상승? 얼음의 절대량이 많은 이 남극의 빙하가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극 대륙의 98%가 평균 두께 2,000m가 넘는 빙하로 다 뒤덮여 있고요. 우와. 우와. 57m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 나사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연간 2,520억 톤의 빙하가 여기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올림픽 수영장으로 보면은 약 1,000만 개 이상 채울 수 있어요. 1,000만 개 이상이요. 올림픽 수영장 1,000만 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극에는 종말의 방아쇠를 당기는 빙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운명의 날 빙하, Doomsday Glacier 막 이렇게 부릅니다. 뭐길래요?
정식 이름은 스웨이츠비가 이 지금 스웨이츠비가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따뜻한 바닷물이 비가의 아래쪽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녹이고 있는데 이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은 스웨이츠비가가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고 안돼. 금가 있네. 금가 있어. 전체 남극 빙상의 어떤 그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마개가 뽑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을 아주 빠르게 단번에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야. 아직은 그 뭐 잠긴 나라는 없죠. 잠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요? 예. 바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 예를 들면 몰디브만 해도 맞아. 국토 면적의 80%가 해발 1m 이하인 우와. 섬나라라서 해수면이 지금처럼 상승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디브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와, 몇 년 안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도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공항이 있던 섬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이태리 베네치아도 좀 상승돼가지고 문제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지구촌 곳곳에서 이 해수면 상승 그런 피해들을 과거와 다르게 점점 더 자주 겪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해수면 상승은 이 몇몇 섬나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와 접해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이 다 잠재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최소 1억 명 이상이 이 해수면 상승 영향을 곧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파르셀로나도요? 아이가 없어지네. 서해 쪽에. 어떡해. 지금의 속도로 보면 저게 한 몇 년 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는 1년에 3mm 정도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해수면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빨라진 것이죠. 이게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 이 전망도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2100년 정도가 되면은 해수면이 한 1.1m 올라가겠다.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거라고요? 이거는 평균 해수면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다시 태풍 같은 게 오면서 해일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니까 이 침수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지금 암 말기다. 이거 복구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네, 지구 종말 시나리오는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1.1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2도를 넘어서 3도, 4도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면 수십 년 안에 2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미 1.1도 올랐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0.4도가 더 올라가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막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 온난화 수준을 막아야 되는 그 최후의 보루 저지선이 1.5도, 2도 이제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돼? 이건 쓰레기 섬을 비롯해서 연안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걸 누가 치울까? 와. 당시 찰스 부어 선장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예,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육지로부터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달에 쓰레기가 있는 거나 비슷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서우리만큼 고요한 수면 위를 모터에 의지해 지나갔다. 쓰레기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망망대해. 찰스 부어 선장은 자신이 목격한 이 쓰레기 지대를 세상에 이제 알렸는데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얼마나 바다 있는지 한가운데까지 쓰레기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 있죠 쓰레기들이? 예, 이 바닷물이라는 거는 계속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다 서로 다른 물들이어서 이게 무게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일종의 바닷길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해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는 해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정체돼 있고 거기에 바닷물들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쌓이는구나. 네, 그래서 해류로 둘러싸인 영역에 이렇게 다 모여들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거죠. 그리고 쓰레기 섬의 90% 정도가 이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지 뭐. 플라스틱이야. 역시 플라스틱이지. 80억 톤이 있는데. 이제 왼쪽 사진은 스티로폼 부표고 이제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부표가 생산된 게 1966년도라고 합니다. 1966년도? 예,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이 바다에 떠돌면서 이렇게 절대 안 다녔는데도 썩어. 여전히 저렇게 멀쩡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안 섞는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음료수 박스 이것도 육지에나 있을 법한 건데 이게 태평양까지 흘러왔다는 게 이제 놀라운 것이고요. 이 박스도 1977년도에 생산된 물건입니다. 예,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부식되지 않고 거의 완전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 학교에서 플라스틱 썩으려면 500년 걸린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게 500년이 안 지났죠. 그러네. 안 지났어요? 네. 지나봤어야. 네.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들어간 대부분의 다른 물질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잘 분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미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화학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쓰레기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자, 줄리안 씨, 근데 뭐 플라스틱은 그렇다 치고 다른 쓰레기들, 그 외의 쓰레기들은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측이긴 한데 빨대는 조금 얇게 돼 있어서 한 200년.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가도 200년. 스티로폼 컵은 뭐 50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저귀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저귀요? 기저귀. 기저귀는 그래도 좀 짧게 걸리지 않을까요? 기저귀는 뭐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네요. 4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기저귀가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게 분해되는 것이 완전 썩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어디선가 남아있는 플라스틱이 아직까지나 이제 평생 있을 수도 있다. 계속 영원히 남을 거라는 얘기도 있죠.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쓰레기 섬에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해 동안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매년 8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 쓰레기 섬의 규모가 경악할 정도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는 이 쓰레기 섬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 크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저렇게 크다고요? 네. 북태평양에 아주 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아, 악몽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16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몸집을 많이 불린 겁니다. 우와.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게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줄리안 씨, 저기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가 어딥니까 도대체? 안 그래도 2022년도에 쓰레기섬에서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기 있던 쓰레기들 한 6,000개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상표라거나 로고를 확인해서 메이드 인 어디? 그렇죠. 메이드 인 어디 확인하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섬에서 34%의 쓰레기 이제 정도 차지한 1위는 바로 일본이었고요. 2위는 중국은 32% 정도의 쓰레기 차지했다고 하는데 3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차지한 쓰레기량이 한 10%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태평양 쓰레기섬. 이곳에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구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 잘못인데 뭐. 그런데 이 거대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다 존재하고 있죠. 이 태평양의 쓰레기 섬처럼 다른 해류로 둘러싸인 5대양. 이곳 모두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핫스팟이 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데? 이제 깨끗한 바다가 없네요. 네, 심지어 인류의 손이 잘 닿기 어려운 심해까지도 이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해까지. 지난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나 해구 여기를 탐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곳에서도 쓰레기가 발견된 겁니다. 평균 수심이 7,000m, 8,000m가 되고 가장 깊은 곳은 이제 10,000m 이상 되는 이 마리아나 해구.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 단단한 쇳덩이도 찌그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수압,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 참, 우와. 심해하다. 아, 맞아요. 거기 투명인 생명체 되게 많잖아요. 응? 거기서도 이거 잡는다고? 와, 비극이다 진짜. 저거 에? 그 레디고잖아. 겨울왕국 풍선이 있었다고요? 아니 쓰레기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이 정도니까 다른 바다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네, 더 이상 지구의 바다에서는 이 청정 해역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이미 모든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줄리안 씨, 그 바다 쓰레기들 때문에 뭐 특별히 시작하신 게 있어요? 아, 네,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는 것 좀 알게 되고 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그 바다 쓰레기 주우러 갔었거든요. 막 요새 플로깅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줍는 게. 그래서 해양 쓰레기 주우러 많이 가는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어떤 날 뭐 무의도 가서 주웠거든요. 진짜 많이 주워가지고 아, 다음에 가면 그래도 깨끗하겠다 하는데 진짜로 쓰레기가 실망시키지 않은 게 없겠다 하면 항상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이제 바다에서 밀려오면서 다시 생기는데 정말 이제 해변들이 몸살이 앓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네,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도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면서 매립지에서 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다로 다시 가게 되고 그게 해변으로 오게 되는 그런 순환이 되는 거죠. It's really
unbelievable. In 17 years, I never saw a situation like this. We are in Central Kuta, and the amount of plastic is unreal. 와, 이거는 어떻게 할 아유,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떠 있는 것만 저 정도지 또 가라앉을 것까지 생각하면 몇 배 되겠죠. 맞아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 환경과 바다 생태계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될까요? 한숨 안 쉬게 되네. 거북이. 아 너무 애기 귀여워. 거북이다. 아 귀여워. 와. 열심히 간다, 열심히. 뛰어라 뛰어라. 엄청 귀엽다. 왜 그래? 박혔어? 어머머, 아이고 피가 나네. 어떡해. 아유, 저 못 보겠다. 맞추라도 해주세요. 아, 어떡해. 피 나는 거 그지? 어떡해. 아, 나 저 못 보겠어. No, ese es tampoco. Oh, man. 뭐야? 하우. 에? 뭐야, 저게? 빨대? 어떻게 빨대가 거기 들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저게 또 어떻게 들어갔지? 네. 다행히 영상 속 거북이는 운이 좋아서 발견돼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 바다 거북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때 구조되지 못한 거북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저거 뭐야? 이거 뭐예요? 뭐야 오른쪽?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거북이들이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그물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너무 불쌍해. 저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끈인데 그 끈에 이제 갇혀서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흩어진 플라스틱들이 해양 생물들에게는 마치 지뢰 같은 것인데요. 또 다른 동물의 피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물개 이런 거예요. 네, 물개인데요. 아니 뭐 사형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막 목에 걸려가지고 너무 슬퍼 보여. 물개들을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끈에 이렇게 걸리면은 여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갗이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진짜 동물들 무슨 죄야. 그리고 또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죽는 그런 해양 생물도 있는데요. 매년이요? 100만 마리? 매년? 바다새 아니에요? 예, 맞아요. 바다새입니다. 바다새? 예, 바다새. 아,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쓰레기. 왜 애기들 사는 곳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아. 우와. 어머, 어떡해. 예, 새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거나 또는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꽉 차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어?
어떡해. 아니 컴퓨터 하는 데 같아. 말도 안 된다. 뭐가? 라이터.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독성 물질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쓰레기장 됐다. 알바트로스라 너무 미안하다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진짜. 너무 참담해요. 왜 플라스틱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다가 예, 파도나 모래 이런 데 이제 깎이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냄새가 나는데 이 바다새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와 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바다새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새들의 90% 정도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그런 연구도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알바트로스는 한 1, 2년 사이에 알 한 개밖에 안 나는 애지둥지로 기르는 완전 이제 모성에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위해서 100km 이상 가는 거리 가가지고 먹이를 잡고 다시 갖다 주는 거 되지만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새끼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는 그런 비극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 중에서 무려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야. 아, 너무 작다. 그냥 먹게 되겠네. 그냥 먹는 거지, 이거. 100%지. 어때요? 정말로 입자가 작아 보이죠?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플라스틱 표면이 깎이면서 지름 5mm 미만의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건데요. 이게 최악일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 어디든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2005년에는 약 16조 개에서 2019년에 약 171개 조로 14년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무게는 무려 230톤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토양에서도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과연 뭘까요? 비닐 아니야, 비닐? 비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잡초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농업용 멀칭 필름이라는 건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해봤더니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멀칭 필름이나 농업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양이 무려 1,25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용 플라스틱은 약 50% 정도가 사용 후 수거가 되지 않아서 자연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대로 토양에. 시간이 지나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토양에 스며들고 결국 농작물에 영향을 주게 되죠. 혹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땅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뿌리를 타고 식물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식물 내부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식물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저게 검은 점 같은 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 까만 점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줄기를 타고 잎이나 열매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먹는 상추 쌈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상추도 못 먹겠네. 아무것도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어떡해? 그러면은 그 교수님, 오염된 농경지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뭐 정화라도 해야 되는 거? 정화가 되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키운다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완두콩을 깨끗한 토양에 심어봤는데 거기서 새로 나온 완두콩은 어땠을까요? 안 깨끗했을 것 같아요. 정말 유전이 되는 거야? 다음 세대로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어요. 식물이 한 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토양과 상관없이 어미 세대 식물을 통해서 후세대 식물에게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확인이 된 거죠. 진짜 소름이다. 와. 결국 새로운 땅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떡하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 쌓일 대로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은 토양 오염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비와 바람 등에 의해서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강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와. 특히 강에 꼭 필요한 존재인 이 생물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할 수 있는데요. 이 생물은 뭘까요? 강에? 프랑크톤인가? 네,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물벼룩입니다. 아, 물벼룩. 벼룩같이 생겼네. 물벼룩이 있는 곳에 형광색 미세 플라스틱을 풀어봤거든요.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왜 이렇게 네온처럼 빛나지? 물벼룩의 생식기관, 소화기관, 알주머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침투했습니다. 와 세상에. 심지어 아래 83%가 죽어버렸거든요. 어떡해. 물벼룩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면 강의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물벼룩이 없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랑 다름이 없어요. 아유, 진짜 이걸 참. 윤소희 씨,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안 가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구름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구름이요? 구름 안에도 있다고 하는데 구름을 조사하셨어? 이제 후지산 근처에 있는 구름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고 합성 고무 성분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13.9개까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름에 있다 보니까 대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북극에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인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내린다. 네. 지금 여기도 미세 플라스틱 있나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아, 모든 곳에.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몸으로. 네, 맞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 불러온 저주의 마지막은 인류 위협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그렇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뭐 업보죠, 뭐 업보. 네, 사람과 동물, 환경, 의 건강은 원 헬스라고 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명언이네요. 생태계 공통체 중 하나인 사람 또한 결국 플라스틱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바다에선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물고기가 결국 우리 식탁에.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물고기 그만 먹어야겠네. 야, 소가 그 아까 플라스틱 옷 90kg 먹은 거 못 봤어? 상추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류는 물론이고 굴, 홍합, 심지어 소금에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어요. 소금에도요? 네. 소금 우리 음식에 다 뿌리잖아. 아니, 소금에도 되면. 네, 바닷물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돼 있으니까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에서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토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물론이고요.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밥도 못 먹겠네, 이제. 굶어 죽겠는 음식이 늘어나고 있어. 그냥 살지 마. 야, 못 살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죠. 와. 그래서 한 달이면 칫솔 하나를 먹는데요. 칫솔이 한 20g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12개씩 먹는 거예요? 칫솔 12개씩 먹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칫솔을.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몸무게가 늘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무게 안 배출이 늘어나는- 되겠죠. 네? 미세 배출이 되는 배출 우리는 대변으로 나가니까. 네, 입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데요. 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 대변으로 현재 배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몸에 남아 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면 100이면 숨을 뱉을 때 약 25%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 75%는 우리 몸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좀 많이 쉬면서, 쉬어주세요. 네. 여기 안에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숨을 쉬면 숨을 최대한 많이 쉬어주세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폐와 창자,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플라스틱은 몸 안에 존재합니다.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정말 장난감이 돼가고 있네요. 진짜 그러네요. 점점 이 몸이 장난감. 인체가 플라스틱화. 플라스틱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섭네요. 그럼 우리 몸속에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 속으로도 막 침투하고 막 그러나요? 에이 설마요. 아까 폐랑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겠지. 폐랑 창자 막 이렇게. 네, 맞아요. 2018년 오스트리아의 연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 국적이 다른 8명의 사람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모두 플라스틱 랩으로 포장된 식품을 먹게 하고 네. 페트병 생수를 마시게 해봤는데요. 네. 이후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어요.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소화 기관에까지 침투했다는 걸 증명한 그러네. 그런 첫 사례였죠. 장이나 막 이런데. 우리 항상 먹는 것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근데 한 번 먹었는데 저렇게 바로 나올 정도면.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혈액이나 혈전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와, 혈액은 좀 그런데. 특히 페트병의 경우 1리터 생수에서 약 24만 개의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가 있는데요. 24만 개? 네. 심지어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야, 우리 엄마 그거 달고 사시는 것 같던데. 물도 못 먹겠네 이제. 안 되겠다. 한 모금 해. 진짜 짜증나네. 야, 한 모금 해. 짜증나네. 이제 이거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먼저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쥐의 장에서 장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장의 표면이 손상된 거죠. 상처가 나는 건가요? 미세 아니면은 플라스틱이 거칠기 때문에 장 손상이 되고 심하면 장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는 임신한 쥐에 미세 플라스틱을 2주간 먹인 후 태어난 새끼쥐가 생후 4주 후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새끼쥐의 뇌 조직을 확인해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쌓여 있었던 거죠. 유전적 연관성까지 발견된 겁니다.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와, 말도 안 돼.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아이고. 뭐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지. 이건 뭐 배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플라스틱이 인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개발한 사람 이름 뭐였죠? 베이클라이트? 베이커리? 그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겠지만 인류에게 좀 큰 시련을 주셨는데요. 또 없으면 또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만드실 때는 또 이렇게 제한이 될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죠.
너무 무분별하게 쓴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신희 씨가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천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액체 세정제 있잖아요. 대신 고체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일 큰 장점은 플라스틱 용기가 안 나온다는 거. 네, 액체 세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고체 그 옛날 빨래 비누 하듯이 이렇게 감다고요? 감고 린스도 그렇게 나와요. 맞아, 고체 린스도 샴푸가 고체 고체 린스로. 린스. 예. 제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걸 행복한 만큼 실천하세요라는 말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그렇지만 오래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